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기업가 모델 11강 배민 다음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외부 마케팅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에서는 외부 마케팅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배민 다음 다섯 번 내부 브랜딩,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내부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게 배민스러움을 쌓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부 브랜딩 조직의 분위기는 룰이 있는 창의 기업을 만들어 볼까, 이거에 대한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 마케팅 일관되게 보여준다. 사업의 방향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거 이제 사업의 방향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죠. 전략. 그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 배민이 배달의 민족이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음식을 배달하는데 거기서 수수료 뛰는 장사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욕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갑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래서 이제 바로 결제 수수료 이제 폐지 선언하는데, 이게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이제 없앤다고 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 배민은 주문하는 사용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이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배달앱의 수수료가 가맹점에 부담이 되어 음식값을 올리거나 서비스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비판이 불거져 나왔다. 이제껏 배민 없이도 잘해왔는데 굳이 배달앱에 가입해서 불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며 불만스러워하는 점주들도 있었다. 고객의 주문 습관을 바꾸고 유쾌한 배달 문화를 만들고 독특한 마케팅과 브랜딩으로 팬덤까지 생겼지만 회사가 잘 될수록 결국은 수수료 장사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갑질 논란 등의 부정적 꼬리표가 따라다니자 배민은 무언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언제까지나 논쟁에 시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창립 5년 만인 2015년에 가맹점주로부터 받던 바로결제 수수료 폐지를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폐지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수수료가 왜 문제가 됐냐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수수료 비즈니스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수수료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다녀요. 신용카드사나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에는 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꼬리표처럼 달려있죠. 저희 나름대로는 설득을 하려 했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프레임이 더해지니 소비자들까지 정서적으로 외면하게 되었어요. 사실 다른 이카머스나 백화점 같은 유통 채널, 그리고 해외에 있는 배달앱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현저히 낮았지만 이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수료를 아무리 낮춰도 아예 폐지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문제로 남아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뭔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결국 당시 기준으로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수수료의 전면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였고, 배달의 민족 브랜드의 손상은 이후 2차, 3차 브랜드의 확장에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면 수수료 폐지는 정말 힘들었지만 꼭 해야 할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후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배민 라이더스, 배민 프레시, 배민쿡 등 다양한 브랜드로의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수수료를 없애면서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어땠냐. 이건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사장님들이 자신들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고비라는 프레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전단지에 몇십만 원씩 쓰는 것보다 배민에 십몇만 원 광고비를 쓰면 주문이 더 많이 오네 하는 거예요. 사업을 배달로만 간주하면 다른 배달업체들이 1차적 경쟁자일 것 같은데 누구를 진정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세요? 배민의 궁극적인 경쟁자는 바로 저희 자신이에요. 저희는 지금 배민을 넘어서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요. 경쟁할 때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만 의식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경쟁자를 의식하면 경쟁자랑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별로 의식하지 않고 내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면 오히려 경쟁자가 나를 의식해서 나를 따라하겠죠. 내가 무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여 만든 것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지 하면서 만든 것과는 본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광고 1등은 문화를 광고하지만 2등은 기능을 광고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회사에 공격하는 회사의 전략은 달라야겠죠.
다른 배달업체와 저희가 마케팅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저희는 저희 스타일 광고를 쭉 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화가 아닌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하더라고요. 원래 마케팅에서 1등은 문화를 이야기하고 2등은 기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철저하게 2등 전략이구나. 우리를 넘볼 수는 없겠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 다음 저희가 내보낸 TV 광고가 효과가 있었잖아요. 유승용 배우님이 출연한 광고로 저희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졌죠. 그러다 경쟁사도 갑자기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자기스럽지 않은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광고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잘 된 걸 보고 따라했죠. 그렇게 하면 결국 그들은 우리 쪽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격이죠. 공성전 할 때 보면 성을 지키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저희는 계속 그 전략을 써요. 같은 광고비라도 경쟁사가 쓰는 비용의 절반만 썼어요. 공성전은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전략을 고수하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찍고 우리의 방향으로 끌고 들어오자. 그리고 그때부터 방어에 들어간다. 상대가 만든 이슈에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간다 해도 충분히 때를 기다려 전력을 모아서 집중 포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경쟁사를 의식해서 전략을 짜기보다 경쟁사가 저희를 의식하게 만드는 게 옳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가녀 서비스의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냐? 네. 저희는 저가녀 서비스잖아요. 무료로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좋아서 쓴다기보다 별 생각 없이 앱에 접속하죠. 그래서 배민으로 시켜야겠다 하고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앱의 속도가 빠르고 어떤 점이 편리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는 기능은 나중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요. 브랜드를 어디까지 확장할 건가? 이게 이제 푸드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푸드테크라는 얘기를 처음 배달의 민족이 썼는데 이제 푸드테크를 좀 더 설명하면은요. 음식과 기술의 합성어죠. 저희는 국내 최초로 저희 회사를 푸드테크라는 단어로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저희를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회사로 바라봤죠.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오프라인에 제공되는 서비스니까요. 하지만 저와 직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서비스를 시작한 후 6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나 봤더니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만들고 습관을 바꿔주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가 보였어요. 푸드테크라고 정의하는 순간 저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리되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깊게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한 셈이랄까요? 푸드 오토 서비스라고 규정하면 물건 운송이나 이삿짐 배송, 꽃배달과 같은 일반 택배를 하려고는 안 하겠죠. 우리는 무조건 음식 배달만 합니다. 좋은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미션입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배민 프레시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요. 네. 배달할 수 있는 음식의 카테고리를 넓히면서 신선식품을 어떻게 배송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마침 더맨더머스라는 전기배달 물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저희와 컨셉이 잘 맞더라고요. 더맨더머스는 우유나 일부 건강식품에 한정된 전기배달 서비스를 여러 상품군으로 확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이제 음식과 배달로 이제 이걸로 이제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식과 배달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O2O 비즈니스는 모바일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으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 정체라는 벽을 맞게 되죠. 말하자면 온라인이 줄 수 있는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제공해야 돼요. 저희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야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음식과 배달이라는 두 가지의 축의 확장인데 배민 프레시가 음식의 주된 축이라면 배민 라이더스는 배달의 축입니다. 배민 프레시는 음식의 주된 축이라면 배민 라이더스는 배달의 축입니다. 처음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파일럿을 시작했어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기존 배달 음식 말고 배달이 안 되는 음식까지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죠. 배민 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지점에서 대기 중인 라이더가 픽업해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관악, 용산, 일산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배달이 안 되던 유명 맛집의 음식 배달을 중개하면서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 적중했죠. 그래서 니즈 말고 원츠를 가라.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니즈 말고 원츠가 무슨 얘기냐면 물을 크리스탈 잔에 따라 마신다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맛도 같을지언데 왜 비싼 크리스탈 물잔을 사려 할까? 향초가 꼭 필요해서 살까? 명품백이 가격만큼 기능이 더 좋아서 사는 걸까? 이에 대한 대답을 정리한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왜 살까? Why People Buy Things They Don't Need 라는 책이 있다.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즈가 아닌 원치 때문이다. 20세기에는 니즈만으로도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이제 니즈는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 21세기 마케팅의 초점은 원치의 충족이다. 카메라를 잘하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소개해달랬더니 서슴없이 소니 RX1을 추천한다. 그저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온다는 것이다. 그럼 그 친구는 무슨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까? 라이카 M이다. 수동 포커스에 줌도 되지 않으며 보이는 화면과 찍히는 화면이 동일하지 않은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니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왜 그 좋다는 소니를 안 샀느냐고 물었더니 조작이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단다. 가격은 어떤가? 렌즈 빼고 본체만도 소니 카메라의 3배 가격으로 900만 원이 든다. 왜 그 카메라에 집착하느냐고 했더니 디지털 카메라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원치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편리함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싼 가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안 사도 될 걸 사게 만들고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또 사게 만들고 더 비싸게 사도록 만드는 것이 원치이지만 그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과 만족은 더 높아진다. 원치의 세상에서는 가격의 제한도 없고 수요의 끝도 없다. 원치를 자극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블루오션 시장의 기회가 있다. 예. 그래서 니즈 말고 원치를 자극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이제 배달 서비스도 배달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는 블루 에이프런과 레디 투 쿡 같은 배달 서비스 이제 그 밖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령 음식을 담는 그릇을 취급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철저히 식품 음식에 국한된 거죠. 그렇지? 네,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철저히 음식이죠. 배민쿡이라는 반조리 제품을 베타 서비스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반조리 제품 집에서 요리해 먹는. 네, 그래서 미국의 블루 에이프런 같은 레디 투쿡 배달 서비스를 생각하시는군요. 네, 요리합시다 배민쿡이라는 서비스인데 식재료 레시피와 카드로 구성된 쿠킹 박스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예요. 쉽지 않은 비즈니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미션을 세울 때 먹고 싶은 곳은 물류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사륜 냉장 차량과 B2C, 고객의 집 앞 3가지 키워드로 삼았어요. 그럼 이제 좋은 음식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좋은 음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음식의 맛뿐 아니라 사랑이 담긴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4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진심을 담아보고자 반조리 식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홈쇼핑 같은 곳에서 반조리 식품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뭐가 달라요? 했더니 일단은 유명 호텔 셰프들을 섭외해서 만들 정도로 퀄리티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아직까지는 단품 판매가 아닌 정기 구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한번 시켜 먹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배달해서 먹게 하죠. 현재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배송되는데 6주 정도 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고 봐요. 많이 팔기보다 정기 구매로 구매한 고객이 만족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타깃은 다름 아닌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에요.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20명의 마니아만 만들면 이 사업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고객보다는 완전히 만족하는 소수 고객 체제를 구상하기 때문에 다른 배달 음식보다 객단가가 높아요.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6주 동안 체험해보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음식의 비주얼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기 좋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요리뿐 아니라 요리에 관한 스토리도 함께 넣어요. 가령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면 그 음식이 어느 지방에서 시작되었는지, 언제 먹는 음식인지, 어떤 영화에 나왔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됐죠. 와인을 마실 때도 비슷해요. 사실 와인이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와인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와인 한 병 들고 오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꼭 곁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음식에 대한 스토리와 전체적인 체험을 만들어주려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대단히 재밌어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이 뭐냐면 그 이제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네. 현재 미국 전역에 분포된 9곳의 에이스 호텔을 보면 객실 점유율이 비수기 80%, 성수기 95%라고 한다. 이 호텔을 슬쩍 보면 기존의 호텔과는 거의 정반대 개념인 특성이 많다. 로비를 개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리셉션 창구는 정면이 아니라 구석에 위치시켰다. 냉장고에 가득한 음료수는 무료이며 호텔답기보다는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가정집처럼 꾸몄다. 입지 또한 번화가를 피해 외진 곳에 자리 잡았고 호텔 고유의 인테리어 없이 지역마다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개성을 자랑한다. 뭐든지 기존의 호텔과는 반대로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무조건 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텔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차별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에이스 호텔의 창립자 알렉스 콜더우드는 호텔의 문외한이었다. 시애틀의 구세군 보호소 건물을 호텔로 개조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 에이스 호텔의 시작이었다. 스스로 문화 엔지니어, 컬처 엔지니어라 부르던 그는 안타깝게 4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을 CEO 브랜드 윌슨이 이어가고 있다. 호텔업을 정의한 그의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호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문화적 장소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호텔은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은 일본의 서점, 쯔따야도 좋은 예다. 일반적으로 서점은 중고생의 학습지로 많은 수익을 올리지만 쯔따야는 학습지를 취급하지 않는다. 타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쯔따야 서점인데 일본에 저도 몇 년 전에 오사카에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이 오사카에 있는 쯔따야 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쯔따야 서점이 보통 서점들은 학습지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데 중고생 학습지는 팔질 않는 거예요. 팔질 않는 서점입니다. 쯔따야는 학습지를 취급하지 않는다. 타깃이 아니기 때문이다. 쯔따야의 타깃은 1970년에서 8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내고 지금은 대다수가 은퇴한 단카이 세대, 베이비붐 세대다. 그들은 시간의 여유뿐 아니라 자금의 여유도 있다. 쯔따야는 그들을 정조준해 각 지역에 걸맞은 도심 속 여유로운 공간을 연출하여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그 공간을 찾은 쯔따야에 온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개발하며 책이나 음반을 넘어 여행 상품에서 고급 가전제품 이르기까지 온갖 생활용품을 팔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플랫폼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구성이다. 다시 말해 비슷한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카카오를 예를 들면 카톡은 사람들을 모으는 커뮤니티 센터가 된다. 그 센터를 기반으로 카카오 게임,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등 끊임없이 사업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타깃을 정해 커뮤니티 센터를 형성한 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고드는 전략은 최근 마케팅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다. 식품 주문 및 유통이라는 업의 본질에 따라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들의 취향을 파악한 후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여 그들의 삶과 소비 패턴에 파고드는 것이다. 이제 마케팅은 업의 본질에 맞는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상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들의 욕구와 생활 패턴에 걸맞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플랫폼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구성,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타겟 고객의 설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로 투 원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에서 미래를 향한 진보에는 수평적 진보와 수직적 진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평적 진보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흉내내어 만드는 것, 즉 1에서 n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수직적 진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즉 0에서 1로 집약시키는 것을 뜻한다. 사람 간의 음성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보고 다른 모양이나 다른 색깔의 전화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 진보, 1 to n이다. 그러나 전화기의 근거에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수직적 진보, 0 to 1이다. 수직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인데 특히 최근 급속한 발전을 한 IT 기술의 영향이 크다. IT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얹어보면 통념적으로 보던 사업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인다. 여기에 제로 투원 가능성이 펼쳐진다. 낯선 해외 여행길에 오르면 비싼 호텔이나 불편한 뉴스텔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집주인이 쓰지 않는 편안한 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연결해준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아닌가? 예전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가능하지 않았다. 민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찾기도 힘들고 신뢰하기도 어려웠다.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민박을 사업으로 일군 것이 에어비앤비이다. 예. 그래서 예전에 민박이라고 어디 놀러 가면 거기서 이제 자고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에어비앤비가 가능해진 거고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버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할 수 없이 타는 택시라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가격 때문에 겁도 난다.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할 사람과 차를 가진 사람을 단순히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수백억 달러짜리 기업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까 우버는 택시 한 대도 없이 지구상의 어떤 택시 회사보다 더 큰 택시 회사가 된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차가 있는데 차를 사람들이 보통 10%도 운행을 안 한다는 거죠. 하루 중에 90%는 놀고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거기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 레이팅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믿고 이걸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안 됐지만 외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에어비앤비 또는 그 나라 각 나라에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많이 있어갖고 이용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예.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남긴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경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에 있다라는 말이 되새겨지는 순간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배달의 민족 2부 사업의 방향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요 강의를 우리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